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7, 8월부터 계속되어 오던 9월 하락설에 대해서 정말 이게 현실이 될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투자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모두가 말하는 큰 하락의 확률은 낮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조정은 올 수가 있겠지만 완만한 조정 뒤에는 상방 쪽에 저는 무게를 두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확증 편향은 버리고 방향은 설정을 하되 반대로 갔을 때의 대응 시나리오까지 저는 반드시 준비를 합니다. 아무튼 오늘은 제 생각보단 상승과 하락 그리고 중립론을 주장하는 세 가지 프레임으로 정리를 하고 이 판을 흔들 수 있는 베센트 재무장관의 변수까지 한번 묶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17일에는 FOMC 이벤트가 있고요. CPI와 PPI 같은 물가지표 발표가 있죠. 그리고 미국채 3년, 10년, 30년 입찰 같은 공급 이벤트도 있고요. 단기 자금 시장에 들쑥날쑥한 구간이 겹쳐 있어요. 그래서 이번 달만 잘 통과를 하면 저는 장기물도 안정이 되고 위험자산 선호 회복 경로가 열리면서 자산의 상승 쪽으로 경로가 열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고용지표 발표가 있었습니다. 선물 시장은 연내 2회에서 3회 정도 인하를 아주 진하게 반영을 하고 있어요. 톱니 같은 경우도 노동시장 약화가 물가보다 더 멀어졌다는 취지로 오늘 CNBC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컷이 빨리 필요하다는 그런 목소리를 냈죠. 이런 관점이면 9월 CPI가 조금 높게 나와도 일시적이다라는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논리가 성립이 됩니다. 두 번째, 지금 30년 몰기지 금리하고 10년 국채 금리 스프레드가 이례적으로 크게 벌어져 있어요. 금리 인하 사이클이 본격적으로 열리면 10년물이 살짝 덜 움직이더라도 모기지 금리가 한 100포인트에서 150포인트 정도는 급락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주택 경기, 그리고 실물 경기, 그리고 심리가 좀 숨통을 틉니다. 그러니까 여러 전문가들이 스프레드가 역사 평균과 비교했을 때 너무 과대하다라는 분석도 다수 나와 있어요. 세 번째, ISM 제조업이 50 아래에서 장기적으로 머물고 있습니다. 기업 심리가 꽁꽁 얼어붙었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연말로 갈수록 ISM 지수가 이제 바닥을 찾고 이제 상방으로 어쩌면 서프라이즈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어요. 이럴 때는 보통 소형주나 러셀 2000 같은 하이베타주, 알트코인 이런 것들이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 크립토는 통화 정책에 대한 민감도가 굉장히 큽니다. FOMC 기점으로 4분기 시즌성이 겹치면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런 크립토 자산이 주식 대비 더 탄력적으로 반응할 수가 있어요. 톱니도 4분기에 비트코인이 20만 불까지 간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약간 신빙성이 요새는 좀 떨어지기도 하는데 그동안 톱니가 맞췄던 히스토리를 보면 20만 달러까지 가는데 괜히 비트코인을 들고 있지 않으면 나만 손해볼 것 같은 그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중립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단기적인 유동성 압박은 계절성에 불과하다. 그냥 단기적인 이벤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하루짜리 금리, SOFR 금리가 툭툭 튀는 건 뭐 분기 말에 흔하게 일어나는 그런 일이다. 그리고 세금, 뭐 국채 입찰, 뭐 결제 수요가 이런 게 겹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거 없다라는 시각이고요. 1개월에서 12개월짜리 선물 금리는 아래로 쭉 떨어지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 앞구간만 잘 버티면 인하 쪽으로 가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다. 오히려 시장은 그쪽으로 베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국채 입찰 그리고 CPI, PPI 이런 것들만 잘 통과를 하면 자연히 장기물이 안정되고 위험자산 쪽으로 투자 심리가 확 쏠릴 수 있다. 이런 논리죠. 중립론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약간 상승론에 조금 더 가까운 상승을 하겠지만 이런 조건이 따른다는 의미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난주에 채권자격단이 프랑스 국채를 막 흔들었는데 큰 결과는 못 냈다는 점도 우리가 시사해 볼 수 있어요. 일부 스트레스는 있었는데 글로벌 금리, 채권들은 다시 안정적으로 회귀를 했습니다. 저는 이번 사이클에서 자경단이 장기 금리를 위로 몰기보다는 오히려 아래쪽으로 끌어내리려는 쪽으로 힘을 쓰는 장면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재무부의 채권 발행하고 이 만기 믹스와 연준의 QT 속도 조절이라는 큰 산이 남아 있어서 채권 자경단이 하더라도 자기네가 용가리 통뼈가 아닌 이상 여기에 대항을 해서 채권 금리를 올리는 쪽으로 모험을 하긴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하락론의 관점에서 보면 계절성이 있다. 8월하고 9월은 원래 약한 달이 많았죠. 뭐 세금이 있고 뭐 분기 말에 유동성 압박이 커지면서 매도도 나오고 또 현금화를 하려는 그런 압박이 있겠죠. 그리고 이번 주에 또 CPI와 PPI가 예상만큼 나오거나 낮게 나온다면 상승으로의 출발점이 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 FOMC에서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는 건 어느 정도 결정이 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매파적 가이던스가 나오면 단기적으로는 하방 압력이 굉장히 부담이 되겠죠. 그러니까 금리 상승 사이클에서 연준이 제때 금리를 상승시키지 못하고 이 물가는 일시적이다, 트랜지토리하다라는 실수를 함으로써 연준의 신뢰가 엄청 떨어졌었죠. The power is always too late. 그제 too late power이라고 그런 별명도 트럼프가 붙여줬는데, 파월은 또 늦게 대응을 할 것이다라는 불신이 커지면 밸류에이션 압축으로도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물 금리가 또 튀면 이제 뭐 주식들의 멀티플에도 압력이 오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알고리즘 매매 이런 걸로 인해서 변동성이 엄청 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한꺼번에 터지면 큰 폭의 하락도 나올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그건 이제 단기적일 거고, 크게 보자면 아주 장기적이고 아주 추세적인 하락장보다는 10%에서 12% 정도, 그 정도 크다면 한 12%까지 그 정도 수준의 단기 조정에서 마무리가 되는 시나리오가 현실적이고, 물론 블랙스완 이벤트는 언제든지 저희는 그 가능성을 열어둬야 됩니다. 확률로 보자면 저는 한 30% 이하 정도로 보고 있고요. 완만한 조정 뒤에 상방으로 전환하는 시나리오를 저는 70% 이상으로 보고 있어요. 지난 주말에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월스트리트저널에 연준의 책무에 대한 글을 하나 올립니다. 연준은 듀얼 맨데이트라 그래서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 이 두 가지만 바라보는 줄 알았는데, 이미 법에는 연준의 책무를 최대 고용, 물가 안정, 그리고 중장기 금리의 완화까지 들어있다고 해요. 그런데 베센트는 이것을 기반으로 연준의 세 번째 책무를 써야 한다는 취지로 그런 글을 올렸어요. 만약에 연준이 이 중장기 금리의 완화에 힘을 쓰면 이건 곧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장기물 매입, 단기물 매도, 이런 이제 듀레이션 믹스를 조정할 수 있고, 거기에 또 QT도 조절할 수 있고, 필요시에는 롱엔드는 매입하고 가이던스 강화하면서 극단적으로는 YCC까지 사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뭐 장기적인 측면에선 뭐 모기지 금리가 떨어지고 뭐 주택 경기가 활성화되고 뭐 실질적인 경기와 뭐 소비자들의 이거 심리, 투자자들의 심리를 회복하는 데는 도움도 줄 거고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기업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완화되고, 그러면은 리스크 자산 쪽으로 자금이 몰리겠죠. 거기에 더해서 레포 금리 그리고 SOFR 압력이 완화되고, 아마 뭐 유동성 측면이나 그 리스크 자산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면서 뭐 주식이나 코인에 희소식일 수가 있는데, 장점만 있는 건 아니죠. 단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러가 약세가 되면서 수입 물가가 자극되면 인플레이션이 다시 촉발이 될 수가 있어요. 거기에 더해서 정책에 대한 신뢰를 잃고 연준의 독립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일본 잃어버린 20년 YCC의 교훈이 있죠. 장기화되면 왜곡되고 취소 비용이 커진다. 뭐 저는 지금까지는 베센트의 아젠다는 롱엔드보다는 그래도 아래로 좀 더 힘을 더 실는 환경을 만들 거라고 생각하고, 연준에 맞서지 말라는 격언이 있었잖아요, 지난 20년간. 근데 지금은 이제 재무부 그리고 발행정책, 뭐 롱엔드까지 관리가 되면 재무부와 연준의 이 정책 콤보에는 절대 맞서지 말라는 격언이 앞으로 10년간 자리 잡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제가 채널을 연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이 부분은 저 채널의 핵심 관심사니까 간단히라도 짚고 가겠습니다. 연준 컨퍼런스가 결제 스테이블 토큰화를 의제로 다룹니다. 10월에 있을 예정이고요. 정책의 축이 온체인 결제, 토큰화로 슬금슬금 이동을 하고 있어요. 스테이블 코인의 시총이 계속 사상 최고가 근처죠. 네트워크의 배치 기준도 L2를 포함해서 이더리움이 여전히 코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월가의 토큰화, 결제 레일, 그리고 AI 수요가 이더리움을 디지털 오일로 만든다라는 이런 프레임을 아주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프레임을 우리가 다 쓰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향후 5년 안에 뭐 6만 달러가 갈 거다, 뭐 이런 장기적인 타겟까지 제시를 하면서 밸류나 뭐 비용을 대체한다, 이런 관점을 저희에게 계속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비트마인의 체어맨으로 취임한 후에도 계속 같은 그림을 반복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어요. 약간 비트코인에서 이더리움으로 옮겨간 그런 느낌이 아주 강하게 듭니다. 그러니까 제 해석은 간단합니다. M2 차트에 그냥 갖다 붙이는 시대가 아니라 실사용 레일이 깔리는 시대가 열렸고, RWA, 결제, 수익 공유, 뭐 아이덴티티 같은
현금 흐름형 유즈 케이스는 이더리움을 중심으로 빠르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물론 ETF 스테이킹 범위를 허용하고 규제의 변수가 있을 수 있고 수수료와 UX 같은 그런 숙제도 남아있긴 한데 지금은 그런 비관적인 측면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갖는 그런 시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우선 투자를 할 때 방향성을 예측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방향으로 어느 정도 확률로 갈 거다. 그리고 어느 정도 확률로 떨어질 수 있겠다. 그래서 현금과 포지셔닝을 배분을 하는데 지금은 큰 폭으로 하락할 확률과 완만하게 조정 후 상방으로 갈 확률 이 두 가지로 나눠서 보고 있고요. 비율은 한 3대 7 정도로 완만한 조정 후 상방으로 갈 가능성을 조금 더 비중 높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금은 거기에 맞춰서 30에서 45% 정도 보유를 하고 있고 주식 그리고 크립토도 약간 갖고 있긴 한데 저는 크립토를 주로 ETF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지 수단으로는 현금을 담보로 한 풋을 매도한다든지 그리고 커버드 콜을 분할 매도한다든지 해서 상황별로 혼합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급락을 할 때는 과매도로 확인한 후에 예를 들면 4시간봉 RSI를 본다든지 차트를 좀 분석한다든지 지수 차트를 엘리엇 파동으로 분석을 한다든지 거래량 그리고 센티멘트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한 후에 현물이나 풋을 사용을 해서 혼합해서 대응을 해요. 그리고 급등할 때는 콜을 또 분할 매도를 해서 과열 구간에는 어느 정도 수익을 어느 정도 챙겨가는 방법으로 대응을 하고 있어요.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사용을 하지 않는데 옵션 구조를 제가 이제 완전히 타겟이 잡히고 어떤 전략이 잡히고 그렇게 된 후에는 소액 그리고 분할로 저의 규칙에 따라서 레버리지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구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같은 이런 이벤트가 많은 시기에는 매수나 매도 같은 건 안 하고요. 콜 같은 경우는 멀리, 풋 같은 경우는 저 아래에다가 놓고 콜과 풋을 매도하는 전략으로 해칭을 하고 있고 이거는 실패하기가 굉장히 힘든 전략이에요. 아직까지 한국 유튜브 분들 중에서 이런 전략을 얘기하시는 분들은 아직까지 못 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쪽에 관심 있다는 댓글이 많이 달리면 저도 한번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 방식의 공유지 투자 자문은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각자 위험 관리나 세금까지 고려를 해서 자기에 맞는 이 전략을 만들어 가는데 이런 사람은 이렇게 투자를 하는구나라는 것 정도는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내용을 정리를 하자면 상승이라도 그냥 무작정 상승이 아니고 완만한 조정 후에 상방으로 열릴 가능성 70%. 이유는 금리 인하의 경로에 있다. 모기지 금리가 낮아질 것이다. 롱엔드 쪽이 완화가 될 것이고 그 심리의 역발상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모두가 하방을 볼 때 어느 순간 상승으로 도약할 수 있는 그의 심리의 역발상. 그리고 마지막 분기의 시즌성 상승 요인, 재무부와 연준의 정책 콤보까지 연결이 되면서 이것이 모두 다 합쳐지면 그냥 완만한 조정 후에 그냥 상방으로 열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정말 주가가 폭발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다른 알트코인 장이 시작될 수도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하락 시나리오에서는 계절성이 있고요. 9월달 정도에 어느 정도의 조정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이번 주에 있을 물가 발표에서 서프라이즈가 나오거나 반대쪽 서프라이즈겠죠. 그리고 연준이나 재무부의 정책적 신뢰에 대한 변수가 있을 수 있고 공급, 금리, 밸류 등 동시에 이것들이 조화가 되면 하락 트리거의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알고리즘 매매, 프로그램 매매까지 합쳐지면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크게 올 수도 있고 옛날에는 조정하면 5%에서 10% 단위였는데 요새는 조정이 막 20%, 25%까지 쭉 빠졌다가 단박에 말아 올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고 하는데 밑꼬리 달린 부분을 뺀다면 한 10%에서 15% 정도 사이에서 바닥을 다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우선 그렇게 보고 그때쯤이면 슬슬 분할 매수 아니면 풋 매도 전략을 그때부터 사용을 하려고 해요. 나만의 룰을 정해놓지 않으면 떨어지더라도 매수하기 힘들고요. 올라가더라도 매도하기 힘들더라고요. 오늘의 핵심은 이겁니다. 확신은 피하자. 그렇지만 방향은 잡고 가자. 그러니까 시장은 언제든지 우리의 예상을 배신하더라고요. 하지만 내가 시나리오를 준비해 놓으면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결국 저한테는 기회가 됐었고 그리고 이번 9월 시장 흔들림 속에서 여러분만의 전략을 꼭 한번 세워서 한번 해보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그냥 존버만 하셔도 되겠지만 저도 존버만 했었거든요, 계속. 근데 제대로 된 주식을 사놓고 존버를 하게 되는데 그걸 항상 맞출 수가 없으니까 그렇다고 이제 분할을 해놓고 하면 그 얻는 게 너무 적더라고요. 그래서 수익의 극대화를 하기 위해선 공부가 필수고 어느 정도 방향성이 잡히면 위든 아래든 결국에 모든 방향을 내 기회로 삼고 수익을 극대화하는데 저는 많은
많은 시간을 쓸 예정입니다. 아무튼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전략을 꼭 세우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